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혜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혜환입니다. 네, 어제 정부 여당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물가 관리부터 노후 건물 화재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 의료 공백 사태 등 민생 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생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여러 다른 문제에 밀려서 나중에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뭐 전동 스쿠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 빨리 이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간호사들 총파업 문제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잘 민생 법안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타고 온 배 태워야. 어떤 의미의 발언인지 쉽게 짐작이 되지는 않는데요. 과연 누구의 어떤 발언일까요? 네, 지난 7일이죠.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복당을 제의했는데요. 이를 두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허 대표로서는 듣기 좋은 발언이 아닌 것이 당연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사기에 나온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내가 더 이상 뒤에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타고 온 배를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전에도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같이 탐나는 인재,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복당 제의를 했죠. 근데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는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서 빼가는 거냐라고 기분 나쁘면서 이미 타고 온 배를 태워야 한다, 태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왜 이준석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개혁신당이 있으면 3석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별로 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와서 여기서 넓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좋게 해석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동훈 체제가 출범한 지금이 가장 최적기다. 이준석이 이 최적기의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 빠지면 개혁신당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사실 나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또 당 자체에서 소위 합당을 하는 게 맞지, 네. 개별적으로 얘기 들어가는 것은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강을 건너서 왔으면 배를 태워야 한다. 우리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2기 지도부가 시작됐는데, 사실 조혜진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2기 지도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빼가기를 합니까? 그래서 인수합병을 할지언정 우리는 함께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나중에 국민의힘이 흔들리면 개혁신당으로 들어와라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돈다라고 합니다.
네. 이준석 의원도 같은 생각일까요? 그렇죠. 사실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영민하고 네. 대외 활동도 폭이 넓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지금 나이도 젊고 하니까 뭐 차차기 내지 이렇게 그 대권 주자 내지 보수의 인재로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근거인 개혁신당을 무너뜨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기롭게 국민의힘이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국민의힘 탈당할 때 이준석 의원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또 참, 그쵸? 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하는데, 이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라는 이 권유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이 과연 적기일까요? 글쎄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준석 의원은 탈당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네. 대표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서 쫓아내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이준석 굉장히 불쌍했는데 그 불쌍한 동정 여론 때문에 당선된 거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조혜진 의원 그것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준석 의원이 나를 다시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중책에 쓰겠구나 하고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기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엔 적기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거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적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페이크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아젠다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입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인물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에서 물 흐르기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별로 이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한동훈 체제가 출범했는데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부유한, 떠서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당원들과 당대표가 딱 결합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결합되지 않고 떠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냥 뭐 한마디 두마디 정도 하는 것 외에는 한동훈 체제가 안착화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페이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오히려 개혁신당이 더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하고 공격당할 빌미를 국민의힘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 차차기 정도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027년 대선 유력 주자로 한동훈 대표, 이준석 의원을 꼽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시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대 정신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정치 이벤트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의 정치의 생과사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정치 세력이 자기의 세력을 뿌리 내리려고 한다면은 단순히 리더 한 사람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거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흐름을, 트렌드를 같이 타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한동훈, 이준석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2026년에 국민의힘 그리고 2026년에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자기 성과를 내야만 2027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의 몸값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2026년까지 향후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정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릅니다.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얘기했는데 시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 평가로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준석 의원 연일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분히 좀 의도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떤 속내일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108석이에요. 네. 개혁신당은 겨우 3석입니다. 3석의 그 대표에서 물러나고 2기 이제 체제에서 일반 평의원이 한동훈 집권여당 대표에 대해서 계속 때리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체급 정치권에서는 싸움을 해도 체급 큰 상대방이랑 싸우지 자기보다 체급이 아래인 사람이랑 싸우지 않거든요. 아무리 이준석이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거물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은 쪼그라든 3석짜리 당의 대표란 전 대표란 말이죠. 그냥 일반 평의원일 수밖에 없어요. 집권여당 대표를 때린다라는 것은 말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뭐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체급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이준석 전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때리게 하는 것은 자기 책임 늘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26년, 2027년까지 아직 멀었어요. 이준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러 한 사람의 고집 때문, 과연 누구의 발언일까요? 최근 의료계 내에서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 전 의원의 발언 먼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예, 유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이 의료 붕괴 사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지만 정부가 살리겠다는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의 고집, 그 한 사람의 고집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네.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비판은 나왔습니다만 스스로 이야기하길 지금 누구를 탓하가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으면은 뭐랄까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총선 직전 4월 1일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 사태가 이 지경 되도록 한마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또 이제 기자들 앞에 서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도 아마 자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들어왔을 것 같고 국민들에게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참모들의 조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윤 대통령의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 필수 응급 지방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보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의대 정원을 조정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유승민 의원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요. 의료 시스템 붕괴와 관련해서 최근 SNS를 통해 경고를 날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코로나 환자가 35만 명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네. 지금 막 다닐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의료 대란을 제대로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다라고 꼬집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의사 공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예전부터 계속 문제됐던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사실 2,000명 그 증원 이 확대도 무슨 근거로 했는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인사청문회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 수가라든지 법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시작하는 것 대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이것이 의료계획의 전부인 양 밀어붙인 정부에 대해서 집권 여당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승민 의원이나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조만간 나올 국정브리핑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열사병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이죠. 박단 대한전공의협 의회회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 용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인데요. 의정 갈등의 중재 역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진행자님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이제. 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용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인데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 워딩은 대부분 다 언론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이게 보통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게 될 때 수직적 관계는 좋지가 않아요. 수직적 관계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이 당의 대표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요.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워딩이 언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검찰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면담을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또 언론에 누가 뭐 흘러나갔다 뭐 이거 갈등도 있죠. 그런데 일단 박단 회장은 한 대표가 의대 파업 장기화 사태에 이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의대 정원 부분과 관련해서 2025년 입시 요강이 이미 확정됐고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그 용산 눈치 보기, 두 번째로는 이런 박단 회장 등 의사들 눈치 보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왜 언론에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단이 흘린 건 아니거든요. 집권 여당 쪽에서 흘렸는데 네. 지금 문제가 파업이 장기화되고 간호사도 파업되고 집권 여당 대표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저 같으면 입 딱 닥치고 가만히 있을 텐데 누가 여기다 고춧가루를 뿌렸는지 이걸 막 흘려댔네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네. 넛지 효과라고 하죠. 좀 부드럽게 수차적으로 개입을 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마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의료 시스템 정상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사실은 어쩌면 의사 정원을 늘린다라는 이 자체는 여야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일정 부분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쪽에서는 의사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하지만 어떠한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2,000명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후퇴를 좀 하더라도 500명, 그 다음 1,000명, 뭐 2,000명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폭탄 터뜨리지 2,000명 빵 터뜨리고 그 다음 하자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만큼 반발심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 해명을 하는 발언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세히 살펴주시죠.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나이가 많습니다. 네. 나이가 많고
그리고 트렌드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을 할 때 자기 소신이 있는 건 좋은데 막 지르거든요. 막 지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전에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0년 10월에 네. 그때도 나이도 그때 많지도 않았는데 2010년 10월에 서울대 강연에서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잖아요. 내가 봐도 아주 잘생겼어요. 쭉쭉 빵빵이야 정말. 이거는 단어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좀 유행처럼 쓰이는 단어이긴 했습니다만 좀 정치인이 말하기엔 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긴 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야기는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이야기하기를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서를 냈어요. 해명을 했는데 그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예, 문제죠. 그렇죠. 네, 한류 열풍 주역으로 쭈쭈빵빵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더 과격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춘향전을 일컬어서 변사또가 춘향이 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좀 부분이거든요. 해명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색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감수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춘향전을 두고 남다른 해석을 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는 성폭력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네. 비판, 거세게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김문수 경기지사일 경우에 춘향이 관련돼서 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춘향이 사례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첫 번째, 춘향전 그 자체가 형성 과정에 민중성이 남아있다. 두 번째로는 춘향전은 봉건 시대의 위대한 민권 투쟁의 이야기다. 세 번째, 춘향전은 관권의 부패에 대한 민중의 강한 항쟁, 강한 야유성이 담겨 있고, 그 춘향전은 뛰어난 예술성이 있는 작품이다. 라고 네 가지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과적으로 춘향이는 변사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이몽룡과의 백년 해로를 통해 한을 푸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춘향전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 품위와 춘향이를 어떻게 해보려는 변사또의 작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이 이야기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산호 위원장에다가 고용부 장관까지 가는 것인데 과연 이런 수준이 지금 고용부를 전체로 통할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품위와 그런 수준이 되는지 전 참 의심스럽습니다. 네, 물론 몇 가지 발언만으로 그 인물의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사실 김문수 후보자가 입만 열었다 하면 이 발언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르는 만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김문수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고 빠지길 잘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행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재야활동 때부터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는 행동을 해야만 이제 언론 나가는 거니까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관심을 집중시킬 때는 김문수 같은 스타일이 최고죠. 그러나 이것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입니다. 환노위에서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강도 검증을 예고한 만큼 이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고용 관련돼서는
단순히 이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 노동 문제,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는 저출생 문제도 있고 네. 교육 문제도 있고 그 수도권 집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에서의 이 노동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죠. 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 부분 역시 지금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거 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근로시간 개편, 주 52시간 내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진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예전부터 노동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들은 네. 지금 고용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협조하고 협의하고 같이 어떻게든 이제 잘 고용 환경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오늘도 청문회에서 사과부터 해라. 아니다. 진행해 보면서 필요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시끄러웠거든요. 지금 시끄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무슨 뜻이 있어서 임명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의 고용부 장관 이 임명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제대로 된 인사를 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끊임없습니다. 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결국 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대통령, 그러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네. 권력을 잡은 대통령들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인색해요. 왜냐하면은 사과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그 책임이라는 것이 권력이 생각하기에는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사과하고 밀리면은 계속 밀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한 무오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경선회의 때 한 거 없다. 그 이전에 부적합한 태극기 할배다라고 하면서 야권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 인물이 김문수라는 인물이 노동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고용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적합한 거는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벌어지면서 많이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과가 필요할 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더 환영받는 태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 사과할 땐 제대로 사과하거든요. 예, 가정에서부터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사과를 제대로 한다. 이건 미덕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뭐 장관, 사과할 줄 아는 대통령, 사과할 줄 아는 권력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이재명, 이번 주 만날까? 실무협상 기싸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수년된 여야 대표 회담, 얼어붙은 전국을 푸는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예, 뭐 마중물이 될 것까지는 전 기대 안 했어요, 솔직히. 여야 대표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네. 그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지. 그것이 뭐
전국을 확 풀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용산의 대통령실의 집권 여당에 대한 그립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쉬운 측면이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양쪽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최상병 특검 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에 다른 후보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지만 이게 아직까지 당내에 있는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쓸 정도로 당내 입지를 이렇게 공고하게 다진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되긴 했지만 완전히 뿌리내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당내 입지를 가지지 못한 한 대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제3자 추천을 제안한 겁니다. 어쨌든 최상병 관련된 특검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야당한테 헤게모니 주도권이 뺏기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자라고 해서 제3자 특검을 주장했는데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리고 나니까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황했던 것이고 그래서 또 그러면 뭐 제보 관련된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받았어요. 다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동훈 대표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내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는 금투세를 약한 고리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꾸로 야당은 국민의힘의 이 부분에 대해서 3자 특검 받을 때까 해라 라고 치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회담 수년으로 숨고르기 속에 실무협의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여당은 금투세, 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민생 현안이 우선이다. 또 야당은 짚고 넘어갈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이 의제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여당과 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실무진이 서로 협상을 해요. 네. 다 해요. 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 발표한다라는 차원에서 대신 실무진에서 협의하지 못한 그 최고 위층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미 다 합의된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맨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만 두 사람이 협의하고 나중에 실무 협상을 다 끝내고 보도받고 서로 이야기하고 양당 대표 인사하고 회의하고 거기서 그 발표문을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네네. 정치가 진행되는 그림인데 지금 상황은 여도 야도 지금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3자 특검조차 국민의힘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계속 강조가 하고 있고 지금 금투세는 야당에서 내부에서 아직 완벽하게 소화가 된 아젠다가 아니거든요. 네.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과의 이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프레임 싸움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레임 싸움에 지금 실무 협상조차도 지금 서로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하자고 했다가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온도를 낮추더니 결국 이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생중계는 뭐냐면은 그 서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토론하듯이 끝장 토론하듯이 네. 둘이 앉아가지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열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 네. 토론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막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실무진이 서로 만나서 의제를 조율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당 대표가 서로 협의를 하자. 여기서 정책 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렇게 가는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생중계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당황했던 거죠. 생중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중계 아이디어는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해요. 결국 이번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기존처럼 머리 발언 생중계를 하고 협상은 비공개로 가고 합의 내용 공개 이 순서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또 SNS에 금투세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여론은 폐지나 유예 쪽으로 가고 있다는 글을 또 한 번 올리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죠. 예, 지금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하자는 입장이 57.4%다라고 이제 국민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있는 층에서는 70% 가까운 응답자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이 자신의 말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죠. 오히려 야당의 공격에 막아내거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진 셈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꼭 금투세 폐지가 여당에 유리하고 폐지 반대하는 야당은 불리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그때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 다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제3자 추천도 받고 제보 공작도 받고 다 받겠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 공을 한동훈 대표에게 돌리겠다는 건데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하는 건 특검 못 받겠지 하고 딱 던졌더니 받을게 딱 이제 다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제보 공작금 못 받겠지 던졌는데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다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을 입에 올리는 이 자체가 여당한테는 불리해요. 코끼리는 만지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하면서 코끼리를 계속 생각한 생각하죠. 거죠. 네. 계속 생각하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황한 상황인데 언론에서 이 집권 여당이 당황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집권 여당이 지금 당황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새 참모진을 꾸렸습니다. 그 면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1기, 2기 당대표 연임을 했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 이후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다음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대한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권력을 위임받는다면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제1야당, 그러니까 다수당 당대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인지 지금 무슨 뭐 신명, 친 이재명계가 부상했다, 주류 교체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정무, 정책, 조직, 당무, 원조친명, 더민주혁신 등 여러 사람들이 새로 등장한 제2기 체제 주요 멤버들이 서로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한 진영 구축의 성격이 짙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지금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비서실장과 대변인은 친명 계파의 색이 얇아요. 그 대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정무라든지 정책이나 조직이라든지 이 부분은 완전 찐친명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투트랙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대외적과 내부적으로는 어찌 될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당내에서 이 대표가 참모 그룹 간 경쟁을 유도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친명계 내부에서의 경쟁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친명계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가지고 있는 파이가 컸을 때 얘기예요. 집권 여당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기껏 해봤자 민주당은 국회의회 권력의 다수당을 점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친명계 내부에서 경쟁 구도, 당 내부에서 항상 경쟁하죠. 모든 사람의 경쟁의 정치는. 그런데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이르다. 왜? 첫째,
지금 2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성과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 이르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보유한 인맥이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이건 세 번째 연결되는데, 세 번째는 민주당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금까지 공식 경로를 통해서 인재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군부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탄압을 받을 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맥 장사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자신이 집권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인물들을 수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친명계 내부에서 경쟁 구도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빠르다. 이것이 한 몇 개월은 더 가봐야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움직임도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김경수 전 지사의 광복절 복권으로 비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정계 은퇴설이 돌자 바로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2기를 견제할 비명계 활동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다양한 주자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민주정당에 같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개파색이 짙고 서로 간에 내부에서 대립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론에서 굉장히 고관여층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 쭉 하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고 북한처럼 수령, 당, 인민 딱 하나로 의견을 모아주면 그게 뭡니까? 그건 공산당이잖아요. 민주정당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개파가 있는 게 당연하고 지금 이야기했던 김경수 전 지사의 광복절 복권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활동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또 이야기는 뭐 이낙연 전 총리 정계 은퇴 안 한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걸러주는 것은 또 있구나. 김동연 경기지사 부쩍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각각 개파의 수장이라든지 될 만한 내부의 이 활동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이 걸러줄 것이다, 당원이 걸러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3김 중에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 친문 쪽의 인물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저는 아니라고 어렵다. 보고요. 네. 굳이 따지자면은 민주당을 좀 더 중도 쪽으로 끌고 갈 김동연 지사를 전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대선 토론을 했던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걸 봤던 사람들은 야, 김동연이 저쪽 그 국민의힘 후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민주당 쪽에 있는 전략기획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지사이자 가장 커다란 지자체 장이자 굉장히 그 파워풀한 측면이 있어요. 오랫동안 흑수저에서 성장한 이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게임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게임하기 어렵지만 김동연 지사가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MZ세대에 좀 어필하고 계신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 취임 한 달 성적표는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23일 한동훈 대표가 딱 취임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째를 맞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검사를 하다가 법무장관을 하다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당대표가 됐어요. 네. 한 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는 여전히 검사의 언어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언어인데 지금 당을 장악해야 되고 그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걸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바로 당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걸 리더십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리더십의 한계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평가는 평가 유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안조차 하기 힘든 한 달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제가 굳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자면 제가 정치 컨설턴트 출신이니까 쇼맨십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브리핑 받을 때 이루고 받는 거는 누가 봐도 쇼맨십이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당내 화합과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결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리더십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당내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 당 지지율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지율이라는 게 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경향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4.10 총선 이후에 뭐 바뀌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중간에 딱 당선돼서 한 달 딱 지났는데 그래서 딱 올라간다?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멈추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지난 7월 23일, 25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5%였는데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지금 32%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3%가 빠졌다는 건데 물론 뭐 3% 뭐 생각해봐 어쩔까 하라고 하지만 이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이 한 대표가 뚜렷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 그러니까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국민들의 법감정과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심이 연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김영석 독립관장 임명 논란 스스로 뉴라이트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김영석 씨는 명백하게 뉴라이트 계열의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 당대표로서 이야기할 만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심지어 거들어주는 입장이라도 밝혔어야 되는데 불리한 거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뚜렷한 의견을 얘기하기에는 현재 용산의 그립감이 당에 대한 그립감이 너무 세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무기력한 여당 대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한동훈 대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가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히면서 제가 잘 안 참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은 많이 참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정확히 워딩을 따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지지자들 보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다. 근데 제가 많이 참았다. 근데 앞으로 참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뭐 이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 싸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주먹 싸움 아니거든요. 말로 싸우는 거니까 적재적소에 사례를 적재적소에 잘 들고 그래서 잘 싸우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정치의 품격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무슨 어디 가서 춘향이 뭐 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고용부 장관 같은 얘기 하지 말고 품위 높여주는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브리핑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야기는 연금개혁과 교육개혁과 노동개혁과 의료 분야에 관련돼서 발언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노동교육, 의료, 저출생까지 포함해서 4+1 관련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것이 맞는데 그렇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 쇼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납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 보이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